예, 다섯 번째 주제인 사업 확장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권리금, 보증금, 권리금, 보증금, 뭐 임대차 보호법 이 세 가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특히 권리금 같은 경우는요, 초기 계약서 잘 보셔야 나중에 부작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은 게 소사무실,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뭐냐면 조금 전에 1교시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유 오피스나 소사무실에다가 사업자를 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서울에서 아니면은 경기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그 사업자는 어디다 냈어요? 뭐 저기 춘천, 송도, 뭐 이렇게 수도권 과밀국제권역 밖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을 받아요. 되겠어요? 네, 이론상으로는 되겠죠? 뭐, 사업자는 그쪽으로 냈으니까는 다 걸렸습니다. 지금. 다 걸려서 다 문제가 됐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뭐 유튜버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 분들, 유튜버 분들은 솔직히 뭐, 자기 집에서 그냥 방송하고 사업자 주소만 저기 어디 지방에다가 내놓으면은 가면 받는다라고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받는데 이 유튜버들은 뭐 잘 버는 사람 아시겠잖아요. 몇 억씩 막 버는데 이걸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도권 감면역세권이 바뀌면 감면율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업은 내가 서울에서 하면서 사업자 등록만 수도권 밖에 소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에 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서울이랑은 가까운데요. 수도권 과밀역세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서울이랑은 가까운데 이렇게 이게 너무 크게 나오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노란 건 서울, 주황은 경기도인데 이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단 아래 지역, 인천 지역은 제외해서 여기 광화군, 송도, 세 번째 줄에 송도, 청라, 영종도 이런 데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과밀억세권역 끼라서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에서 이 지역의 사업자 등록만 내면은 세금 100% 감면, 뭐 이런 콘텐츠가 막 나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소만 그곳에 드는 거는 국세청에서 이걸 파악을 하고 있고 엄정 대응을 했죠. 그래서 문제가 세금을 많이 추징당했죠. 실제로 해명 안내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걸리면은 어떻게 되냐? 감면받았던 세금 전부 추징당하는 건 물론 여기에 가산세까지도 붙게 됩니다. 감면받았던 돈보다 더 많이 토해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요. 뉴스나 보도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주소 세탁으로 뭐 부당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일부 유튜버, 통신 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오피스, 공유 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쭉 밑에 나오죠. 네, 다들 맨 밑줄에 이제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높은 그러니까 많은 세액 감면을 받으면 국세청에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꼼꼼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엄정 대응이나 이런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실무조사 대비해서도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신용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대출이나 신용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자의 신용도는 바로 그 사업의 신뢰와 직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부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면은 어떻게 된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도 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증빙 관리하는 거, 습관들 다 챙겨주시는 게 세무조사 대비하시는 거고요. 사업 확장 관련 뭐 리스크나 뭐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보증금 조심하셔야 되고 세무조사 네, 자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사업자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사업자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여쭤보면은 이 정도 많이 나와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 신고는 직접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세금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 채용했을 때 내가 뭘 챙겨야 되고요. 사업용 통장 사용을 하는 거나 사업용 카드 사용하는 방법 많이 물어보시고요. 매출이랑 매입 관리나 사대보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전에 재창업을 하시는 걸 준비하면서 뭐 사업자 등록 아직은 내기 전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뭐 가볍게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의 세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용어부터 좀 구분을 하면요. 요즘 뭐 엔잡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게 여러 개의 잡을 갖고 있다. 우리 뭐 수학할 때 N 하면은 뭐 정해지지 않은 몇 개의 숫자 이렇게 하잖아요. 엔잡러랑 프리랜서랑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엔잡러는 단순히 잡이 내 일이 여러 개인 사람이고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이고 어디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랑 다르게 프리랜서는 이제 무소속자입니다.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용역 계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세금 구조는 좀 이래요. 용역 제공을 할 때 소득에 본인이 받아야 될 100만 원 소득이라면 100만 원에 3.3%를 원천 징수 당하고 미리 받기도 전에 3.3%를 떼어요. 그래서 나머지 96.7%, 즉 96만 7천 원만 내 통장에 찍힙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최종 세금을 정산을 해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면은 용역 계약금이 100만 원이라고 만약에 해볼게요. 100만 원. 내가 받을 돈이. 여기에서 나한테 그 1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될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라 3.3%를 뗀 3만 3천 원을 뗀 96만 7천 원만 내 통장에 찍힙니다. 이 3만 3천 원은 나한테 일을 준 갑이라고 하죠. 갑님. 우리 갑님이 다음 달 10일까지요. 국세청에 납부를 하면서 프리랜서 저기 을한테 줬어요, 저한테 줬어요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인 나는 내년 5월에 어차피 지금 내가 신고한 게 아니라 난 신고를 누락을 할 수도 없어요. 안 벌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이미 갑이 나한테 100만 원 줬어요라고 신고를 했어요. 3만 3천 원을 내면서.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다음해 5월에 그 전년도 소득 10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면서 나 100만 원 벌었어요. 갑한테 일을 해줘서 1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갑이 나한테 3만 3천 원을 미리 내 세금을 미리 냈었어요. 라고 해서 기납부 세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한테 100만 원 준 거 내가 가서 신고했죠. 나 을한테 100만 원 줬어요. 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갑은 그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을같이 프리랜서의 소득은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요, 프리랜서는 퇴직금도 없고요. 왜?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도 없고요. 사대보험도 없고요. 요즘 사장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주휴수당. 뭐, 일주일 만근하면 하루 일 쉬어도 돈 주는 주휴수당도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이게 거짓으로 하거나 가짜로 프리랜서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나중에 사대보험도 내가 사장님이 다 물어줘야 되는 수도 있고요. 주휴수당도 줘야 되는 거죠.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중요한 소식이 고용노동부에서 가짜 3.4 사업소득을 조사하기로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놓은 경우를 집중 단속한다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가짜 3.3 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 뭐 당신도 당할 수 있다. 가짜 3.3 계약 뭐길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조심하셔야 되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Q&A들을 많이 좀 담아봤는데, 이분들은, 이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나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프리랜서나 아니면은, 그, 엔잡러 분들이 생각하는, 물어보는데, 5월 되면은요,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5월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은 본인의 사업소득 내역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재민님께서 질문 주신 거 카드로 지출 시 카드 영수증 5년간 보관해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세무조사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5년 전까지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이거 어디에 썼어요? 영수증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 5년 동안 보관하는 게 맞아요. 원칙은 맞아요. 자, 원칙은 거기까지가 맞는데 요즘은 카드는 전자로 다 되기 때문에 그 카드 명세서나 이런 걸 다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카드 영수증, 그 실질 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은 따로 보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카드 영수증을 보관을 안 하잖아요. 이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의 취향입니다. 어, 영수증을 보관 안 하고 카드 명세서로만 보면 뭐만 나오냐면 어디에서 얼마를 썼다까지만 확인이 돼요. 다이소에서 18,000원. 그리고 카드 영수증, 카드 명세서에서는 확인이 돼요. 근데 다이소에서 내가 18,000원을 뭘 샀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 영수증을 보관을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세청에서, 다이소에서 너가 집에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짜잔 하고 보여주면서, 물론 다 빛이 발해서 안 보일 거예요. 5년 지나면. 카드 영수증에 뭘 샀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빙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요, 사실 카드 영수증을 저는 받으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내부 관리를 위해서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큰 회사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작은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는 뭐 받으시면 좋고요. 저는 받고 있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따로 그냥 박스에다 그냥 모아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세금 외에도 환급을 받는다든가 환불을 받는다든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확인을 했을 때는 그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환불 받기도 어렵고 물론 세금적으로도 일 처리할 때 뭐 뭘 샀는지 볼 때는 있으면은 좋고 굳이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면 없으셔도 카드 명세서로도 많은 부분은 해결은 되신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환급은 받을 수 있을까? 비납부세액으로 이제 떼은 세금. 프리랜서로 하면 조금 전에 3.3%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받을 수, 내 통장에 꽂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못 받은 3.3으로 미리 떼인 세금이 있으면 환급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번 종합소득세를 1년 동안 번 것 때문에 세금을 계산을 해봤을 때,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없다거나 아니면 미리 떼인 게 더 크다거나 하면은 이걸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기본세액의 20%를 부과됩니다.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계산해봤더니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가산세 20만 원 더 더해서 120만 원 내세요라고 해서 날라오고요. 납부지원 가산세 이자도 또 추가가 됩니다. 이자 연 8%예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크잖아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프리랜서로 받으면은 1원이라도 받으면은 신고해야 되나요? 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더라도 부업도 신고 대상인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로소득이랑 합산해가지고 신고하셔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도 한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한글도 한글 흘리셔도 돼요. 흘리셔도 돼요. 대한민국 거주자 법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벌린 소득도 다 한국에 신고해야 돼요. 어렵죠. 한글로 듣고 한글로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 유튜버들, 해외에서 돈 벌죠. 이런 분들. 아니면은 해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국세청에서 모르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내가 외국에서 그 돈을 받을 때 외국에서도 당연히 소득이니까 외국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매겼을 거예요. 거기서 냈던 세금은 외국에서 이미 냈던 세금은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걸 통해서 외국에도 내고 한국에도 내고 이렇게 두 번 내지 않게끔 잘 조정을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이제 유형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프리랜서 개인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요. 부가세도 면세가 돼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사업자가 아니니까는 발행을 할 수가 없고요. 직원도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도 불가능하고요. 사무실에 물적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실에 뭐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가능해요. 가장 사무실도 가지면 안 되고요. 가장 가벼운 형태라서 그만큼 이제 하면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이런 제약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업자 등록은 했어요.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나 세금 내는 과세 사업자, 세금 안 내는 면세 사업자 어떤 거 할래 물어보면 당연히 세금 안 내는 면세 사업자가 좋죠. 근데 이 과세 면세는 우리가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내고 받는 사람은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안 받는 사람은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먼저 2번 프리랜서 과세 사업자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많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부가세도 내기 때문에 환급이 생기면은 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직원도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외주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일반 사업자가 하는 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키우시려면 이 형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 프리랜서는 이제 면세 사업자인데 이 면세라는 건 세금을 안 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인데 부가가치세만 면세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도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내셔야 됩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도 안 내려면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창업가면을 잘 받으셔서 5년 동안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시면은 이런 분들은 5년 동안 그야말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돈 버는 걸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은 하긴 하는데 사업자 등록 낼 때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돼요. 어떤 분들이냐? 나 면세로 할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해져 있는 업종을 하는 분들인데 교육업, 뭐 의료업, 병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내가 사업을 할 때 면세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되는데 대신에 계산서 발행까지는 가능하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직원 채용할 수 있죠. 학원에서 직원 채용할 수 있죠. 직원 채용 가능합니다. 외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창업, 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유형 1번 프리랜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2번이나 3번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좀 더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1번, 2번, 3번 냈는데 보기만 해도 깝깝해지죠. 실전이에요. 이제 1년치 세무 일정을 한번 한눈에 보면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많은 세금 신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반씩 나눠서 1월부터 6월까지를 먼저 확대해서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1월에 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습니다. 좀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달 들어가 있는 게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있죠? 4월, 5월, 6월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안 넣은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원천세 신고해야 되고요. 4대 보험이 매달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예납, 중간예납 11월에 중간예납 있죠. 여기 7, 8, 9, 10, 11, 12도 마찬가지로 원천세 매달 있는 거고요. 4대 보험 매달 내야 됩니다. 부가세 7월에 내셔야 되고요. 신고해서 내는 게 1월, 7월. 그리고 날라와서, 우편물 날라와서 내세요 하는 게 4월, 10월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좀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캘린더나 이런 데다가 이제 넣어 두시고, 입력해 두시고, 그걸 챙기시고, 뭐, 본인이 챙기셔도 되고요. 이제 저같이 이제 세무 대리인을 두시면 세무 대리인이 챙겨주시죠. 매번 귀찮게 하죠. 이거 내셔야 됩니다. 이거 절세하시려면 요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셔야 됩니다. 아주 세금 내다가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는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해요. 하나의 단위 기간으로 해요. 그래서 앞에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 해서 1기 거는, 상반기 거는 7월, 여기 별표시에 신고하고, 하반기 거는 12월이 지나서 다시 1월이 돼서 1월에 별표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 별표시 꽉 찬 별표시는 뭐고 속이 빈 별표시는 뭐냐? 꽉 찬 별표시는요,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개인이라면. 속이 빈 별표시는 뭐냐? 내가 1월에 신고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반절을 4월 달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내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할 때 이 4월 달 속이 빈 별표시만큼 냈던 거는 내가 먼저 냈던 세금으로 해서 빼고 내는 시스템이에요. 어렵죠? 헷갈리죠? 이게 계속해서 이게 흘러가게 되면서 1월, 4월, 7월, 10월 이걸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럼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좀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온다. 줄이기 위해서는 핸드폰 요금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사업자 명의의 휴대폰 통신비는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예전에 핸드폰 요금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쪽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세액으로 해서 2,445원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자로 이제 이 핸드폰을 등록을 한 다음에 세금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114에 전화하셔가지고 고객센터에 사업자 등록증 드릴 테니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그 다음 달부터는 요금이 이제 세금 계산서가 끊겨서 나와요. 이 말 안 하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돼서 세액만큼은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도시가스 요금으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집 도시가스 요금 아니에요. 사업장의 도시가스 요금이에요. 사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건 저희 집 건데 사업장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서 나 이제 사업자로 해서 할 거예요라고 한 다음에 여기 부가세 나온 369원 사업장은 훨씬 많이 나오겠죠.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기환급으로 돌려받을 세금을 어차피 돌려받는 거지만 더 빨리 돌려받으려면 미리 신고를 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조기환급으로 해서 나 환급 받을게요. 라고 해서 신고하면은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요, 내가 세금 신고를 한 다음에 돌려받을 게 있잖아요. 한 달 후에 나와요. 한 달 후에 환급이 나와요. 근데 내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은 보름 만에 나오고, 빨리 나오면 일주일 만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커피 마시고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신용카드로 돌려받는 방법은요. 직원의 복리 후생 성격의 지출은 부가세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의 식대를 내 카드로 써줘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건 복리 후생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래처랑 식사를 했다. 엄밀히 따지면
고객은 내가 접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추진 접대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줘요. 내가 커피를 내 돈으로 아니, 커피를 내 회사 돈으로 사 먹는데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나는 사장이니까 사업이 곧 나니까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대표자예요. 법인의 대표자예요. 그럼 내가 사 먹는 회사 돈, 법인카드로 긁어서 사 먹는 회사 돈은 커피는 직원 식대랑 동일한 복리후생적 목적이니까는 비용 인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조기환급 얘기 좀 더 다시 한번 드리면요. 내가 어차피 돌려받는 건데 더 빨리 돌려받는 게 조건이 있어요. 보통 이제 해외에다가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 업종 같은 경우는 달러를 많이 취득을 한다. 국위 선양을 한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일찍 돌려드리고요.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2번. 사업자가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게 언제예요? 우리 사업장을 오픈할 때, 매장을 차릴 때, 회사를 처음 사업자 낼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장비도 사야 되는 거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업무용 냉장고도 살 테고, 매장용 냉장고도 살 테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갔는데 큰 돈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도 원래는 제가 여기 1월에 신고하고 7월에 신고하고 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2월 달에 내가 돈을 썼어요. 오픈을 했어요. 가게 매장. 2월 달에 했는데 돈은 2월 달에 나갔어요. 2월 달 세금 신고 언제 해요? 2월 달은 1월부터 6월 거까지 한꺼번에 7월에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월에 돈 썼는데 신고는 7월에 들어가요. 꽉 찬 별. 그리고 나서 7월에 신고한 거 언제 돌려줘요? 바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 있다 8월에 돌려줘요. 그럼 난 돈은 2월에 나갔는데, 돈은 2월에 나가서 돈 지금 없는데, 돈 돌려주는 건 8월에 돌려준대요. 이런 분들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2월에 돈 나간 게 있으면 2월 거를 3월에 빨리 돈 주세요. 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3월 거를 한 달 있다가 아니라 보름 있다. 4월 초에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제도가 조기 환급 제도입니다. 요거 오픈하신 분들 꼭 챙겨서 받으세요. 사장님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통장을 만들라고 제가 처음에 만들어 드렸는데, 아니, 나 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다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세금 내지. 그 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셨다든지, 내가 그만큼이나 벌었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사장님 한 90%는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부가세를 받을 때, 고객한테 받을 때 이걸 내 돈이라고 잘못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고객한테 1,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 1,000원은 공급가액이고요. 부가가치세가 그 중에 100원이에요. 이 100원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나라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 세금인데, 내 통장에는 찍히는 건 1,100원이 다 찍혀요. 고객이 나한테 주고 가는 건 1,100원 다 주고 가요. 그러니까 다 내 돈 같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갑자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제가 세금 내라고 하니까, 아니 난 그만큼 못 벌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가세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뭐 한 10%, 7%, 8% 이런 거를 정해놓고 부가세 통장을 그냥 이체를 그냥 편하게 해놓으세요. 물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빼다가 쓰시긴 하는데, 나중에 이게 부가세 신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월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럼 6개월마다 내 매출의 10%를 내야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이 돈이 없어요, 사실. 이 통장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큰 돈 대출 받아서 내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내고, 아니면은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제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못 내게 써서 이걸 밀어주세요라고 가서 이제 담당자 분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뭐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담당자분이 허락을 해줘야 내가 좀 미룰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내시는 분들은, 이 어쩔 수 없이 못 내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붙으니까, 연이자가 붙으니까 그래도 허락이라도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미뤄서 뭐 3개월이든 이렇게 천천히 낼게요 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건 꼭 잘 챙기시고 어쨌든 미루지 않는데 돈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만드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으실 거고 이건 진짜 작은 습관이에요. 자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신고를 하면서 1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요.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요. 납부는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5월 달에 한 번 하고요. 여기 꽉 찬 별 5월 달 그리고 속이 빈 별 11월 달인데 이 11월 달에는요. 내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요. 날라와요. 고지서가. 중간이나 고지서라고 해서 그 납부하면 돼요. 요 5월 달에 내가 냈던 세금의 반절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반씩 미리 걷어갑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나는 아니 사실은요 내가요 음, 스키장에서 스키를 대여하는 이런 계절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정 시기 겨울이 되면 돈을 많이 벌고 여름이 되면 돈을 못 벌고 이런 업종이라고 하면은 5월 달에 냈던 세금의 반이 아직 스키장 개장하기 전인 11월 달에는 난 돈이 없는 상태예요. 난 돈이 언제 많이 들어와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데 지금 11월이면 보릿고개란 말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세금 내라고 날라요. 이런 분들은 나요, 그거 못 내겠어요. 5월 달에 내라고 한 세금 반절 이건 난 못 내겠고요. 사실은 1월, 내가 지금까지 돈 번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적게 낼게요. 해서 신고를 해서 내가 적게 내거나 안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것도 잘 챙기시면은 뭐 현금 흐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실적은 뭐 전년도에 반토막인데 제가 이거 스키장은 예를 든 거고 실적이 안 나오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11월 달에 돈이 없어서. 그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좀 불합리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달 해야 되는 직원이 있는 사장님들은요.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별표시가 닫혀 있죠. 꽉 차 있죠. 자,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3.3%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실제로 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세 단계. 매달 하는 이 세 단계를 매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귀찮아요. 자, 소득세 신고. 아까 제가 3.3%를 뗀다고 그랬어요. 100만 원을 내가 주면은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의 3.3%를 떼고 준다. 3.3%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나라에서 하는 국세 3%. 사업자한테 돈을 줄 때는요, 3%를 떼서 국세청에 내세요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방세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10%는 나한테 내세요, 구청에 내세요, 0.3%. 그래서 합쳐서 3.3%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랑 0.3%를 지급을 할 때는 돈만 내요, 사실은. 누구한테 줬습니다라는 게 신고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습니다라는 신고를 따로 하는 게 지급 명세서라는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사장님, 직원이 있는 사장님은 매달 해야 돼요. 너무 귀찮죠? 뭐3% 신고하는 걸 먼저 보면요. 소득세 신고하기는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원천세 신고 버튼을 여기 별표시를 눌러서 또 일반 신고를 누른 다음에 여기 정기 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홈택스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이 바뀌긴 했는데 메뉴는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 그리고 일반 신고, 그래서 정기 신고해서 여기에서 3%를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건 홈택스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0.3%를 신고를 하러 갑니다. 여기는 아직 3%. 여기서부터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해주는 건데 신고가 들어가는 건데 생각보다는 쉬워요.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사업소득이라고 사업소득 좋습니다라고 체크하시고 이제 돈 얼마 주고 소득세 3% 뗀 게 얼마인지 여기 적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3%에 이제 또다시 0.3%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지방세를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우리가 홈택스를 신고하고 나면 여기 0.3%를 또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질문 올라왔는데, 네.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증은 없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나요? 강의 자료에 보면 1프리랜서는 직원 채용이 불가하는데 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인데요. 여기 보험 설계사분들은 좀 특이해요. 연말정산도 원래 안 하는데 연말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3.3%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짧게 설명 간단하게만 드리면은 뭐냐 하면은, 보험 설계사는 사업자예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에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복식부기자로 해가지고 다음 달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정 금액 미만이신 분들은 2월 달에 원천 징수로 해서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보험 설계사 GA나 이런 데 가서 해줄 거예요. GA에서 해주면은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해서 끝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일정 금액 이상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5월 달에 따로 보험 설계사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은 본인이 1년 동안 보험과 관련해서 고객 선물도 나갔을 테고 뭐돈 들어간 것들 내가 내 업무 보조하는 사람한테 돈 줬을 때, 돈 줄 때마다 잘 기록을 해 놓으셨어야 돼요.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신고를 해서, 다 기록을 해서 이거를 잘 5월 달에 세금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은요, 5월 달에 세금 폭탄 맞으시니까요. 이 내용 꼭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5월 달에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를 나눠서 세금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3%는 국세청 세금 신고, 0.3%도 이렇게 세금 신고 2번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요거 0.3%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줬는지 신고하는 간이지급 명세서예요. 어떤 사람한테 줬습니다. 이거를 신고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누구한테 줬다고 필요하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 주민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주민번호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주민번호 주세요라고 사장님 주민번호 주세요 하면은 주민번호 주는데 이게 번호가 틀려요. 실수든 고의든 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줄 때는 신분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신분증으로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신고 메뉴를 눌러서 이게 조금 바뀌어서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이 교환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사업소득 지급할 때 3% 줘야 되고 0.3% 또다시 한번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 누구한테 줬는지 신고해야 되니까 신분증 받아서 다 입력을 해줘야 내가 한다. 그걸 해야 5월 달에 세금 폭탄을 안 맞는다. 지금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요, 저희한테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작년에 25년도에. 하나도 안 하신 다음에 저한테 와서, 월급 줬는데요. 신고하셨어요? 신고 안 했어요. 매월 신고해야 돼요. 이런 분들 다 이제 와서 늦게 신고하는 가태료 내고 가산세 내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는데도 어떻게 된다? 신고하시는데도 주민번호 못 받아가지고 주민번호 못 받아서 고생한다. 주민번호 없으면 또 들어가면 또 과태료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대 보험도 원천세랑 같이 직원이 있으면 챙겨야 되는데 직원이 있으면 2분의 1 사장님이 보험 다 하셔야 된다. 4대 보험률도 이번에 또 올랐어요. 가슴 아프죠? 예. 4.5%였는데 4.75%로 올라가지고 올랐고 4대 보험 건강보험도 올랐죠? 꾸준히 계속 올린대요. 자,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밖에 없죠. 연말정산도 이제 해주셔야 되고 2월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직원 있는 사장님들은 2월에 연말정산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제때 안 해주면 가산세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폐업을 하고 재도전을 하는데 이 폐업 그리고 재도전은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폐업이나 재기, 재도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라서 세무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거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긴 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가서 그 업체, 그 기관에서 나온 거. 점포를 철거할 때 비용도 지원해 주고요. 재도전 하시다면 장려금도 주고요. 나 폐업 잘 못하겠어요. 폐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 주세요. 컨설팅 받아야겠어요. 도움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 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새 출발 하시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이거는 그 약간 대출 같은 걸 좀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새 출발 기금을 알아서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새 출발 기금 제도가 있고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것도 또 소상공인 공단에서 또 하게 됩니다. 이것도 들어가셔서 꼭 챙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 리턴 패키지, 조그마카 새 출발 기금. 여기 들어가셔서 네이버 검색하셔서 뭐 폐업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다 돈 주고요. 그리고 재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뭐 지원금을 또 준다든가 또 재창업하는 데 있어서 또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게 다 뭐 지원 대상이 각각 다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꼭 받으시고 일반적인 이제 창업을 다시 하는 분들 이제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 것도 이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3시간 동안 이제 뭐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이제 하면은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모든 이제 지식이나 이런 걸 알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한 거 한 귀로 빌리셔도 돼요. 오늘 하셔서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제 이메일 주소다. 이메일 주소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저한테 보내면 제가 답을 드린다. 그러니까 기초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거를 알면은 전문가죠. 한 번 듣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를 텐데. 전문가한테 그냥 상담을 받으면서 관리를 받으면 돼요. 그냥 꼭 저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영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들었던 거는 그냥 기초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 모르는 거는 찾아보셔도 되고 찾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여기저기 물어보셔가지고 나오고 요즘에 또 잘 나와 있는 게 아시잖아요. AI가 정말 잘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잡아 나가시면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 초기에는 자금 흐름이나 증빙 관리 습관을 기르시는 것만 이것만 잘 들여놔도 나중에 세금 낼 때 뭐 당황을 한다거나 큰돈 나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은 재창업 하시는 분들은 창업할 거랑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뭐다? 창업할 때 새롭게 오픈하는 걸로 안 보는 경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요거 잘 하시고 사업자 등록할 때 어떻게 내가 어떠한 유형으로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은 몰라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오늘 충분합니다. 이게 뭐가 더 좋았다라는 건 제가 그걸 당연히 말씀드려도 기억도 못하고 그거는 이제 찾아보는 거니까 유형에 맞게끔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구나.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부가세 이제 통장을 만들 때 통장 신고하라더라. 그리고 사업용 카드 신고하라더라. 이거 2분인가 밖에 안 걸리더라. 이거 안 하면 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는다더라. 이 정도 기억하시고 통장 3개 정도 만드셔서 하나는 돈 고객한테 받는 돈 통장, 하나는 나가는 돈 통장, 하나는 부가세 그냥 차곡차곡 모아두는 통장. 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저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더라. 뭐 내가 체납이 있으신 분은 체납을 없애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고 새 출발하려고 하면 새 출발로 대출도 싸게 나오는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 이거 찾아서 받아보자. 이 정도만 쭉 흐름만 기억하시더라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충분히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세금 때문에라도 그리고 억울한 일 때문에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다 같이 보는 데라서 질문 남기기가 좀 애매하시다 개인정보다 하면은 제 메일 주소 여기 있으니까는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고 없으시면은 이걸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